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각종 기념일이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날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인지라 공식적인 행사도 하지만 8, 90년대에는 호남지역이나 소위 운동권에서나 회자되던 사건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1980년 5월 이후 7년이 지난 후인 1987년 5월 18일 명동 성당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 폭로 기자회견과 6월 9일 이한열 군 사망사건으로 민주화의 불길이 타올라 6월 항쟁으로 이어져 결국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개헌의 기폭제가 된 다사다난했던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의 전반기는 부모와 자녀와 부부를 생각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짐하는 시기이고 5월의 하반기는 나라와 자유와 민주를 생각하고 조금은 숙연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23일에 노 전 대통령의 서거일도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이념의 잣대와 나쁜 뉴스를 양산해내며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지기도 합니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두 세대 정도는 지나야 바뀌어질까요? 어휴, 저도 좀 오래 살아서 죽기 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7년 12월에 개봉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한국 영화 1987입니다. 1987년 1월 한 대학생의 죽음이 6월의 광장으로 이어지기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불의에 맞섰던 뜨거웠던 시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진실을 은폐하려는 경찰과 권력 수뇌부, 이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신념을 건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모여 광장의 거대한 함성으로 확산되기까지 가슴 뛰는 6개월의 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22살 대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사망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의문사로 덮일 수도 있었지만 무고한 젊은이의 죽음을 접했던 모두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충실했던 이들의 행동이 연쇄적으로 사슬처럼 맞물리면서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화는 권력 아래 숨죽였던 사람들의 크나큰 용기가 만들어낸 뜨거웠던 1987년을 그려냅니다. 물론 영화적 재미를 위해 사실과는 좀 다른 픽션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펀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시계바늘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시계바늘 소리가 멈추자 대한뉴스가 시작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박처원 대공수사처장 등 치안본부의 인물들을 치하하는 장면이 나오고 운동권들이 간첩과 연계되었다고 말하면서 온 국민이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연설이 나오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1987년 1월 14일 임진각 망향단에서 박처원 대공수사처장이 가족사진을 놓고 그 앞에 훈장을 바치며 제사를 치릅니다. 그는 1950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월남한 실향민이기 때문에 임진각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어투도 평안도 사투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사가 마무리되는 즈음 박처원의 부하 유정방에게 전화가 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 구급차 한 대가 남영역을 스치듯이 지나가고 빠른 속도로 골목을 달립니다. 구급차 안에는 중앙대학교 병원 의사 오연상과 간호사 1명, 경찰 2명이 창문을 커튼으로 가리고 급하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경찰 1명이 무전기로 정문 개방이라 외치고 오연상이 호기심으로 커튼을 거두려 하자 다른 1명이 험하게 제지합니다. 급하게 달리는 구급차의 목적지는 남영동 대공분실이었고 대공분실 안에서는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군이 쓰러져 있고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고문을 당하던 박종철 군이 사망한 상황이었으며 의사 오연상 교수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걸 들은 경찰은 소생시켜달라는 요구를 해서 가슴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고 강심제를 주사합니다. 망향단에서 제사가 마무리될 즈음 박처원에게 남영동 대공분실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곧바로 제사를 마치고 남영동 대공분실로 이동하고 오연상 교수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살려보려 했지만 이미 소생은 불가능했고 박종철 군의 시신은 옮겨지고 마침 박처원이 상황을 파악하러 도착합니다. 오연상 교수와 간호사는 급히 건물을 나와서 병원으로 떠나고 의사가 목격자가 되었다며 질책하지만 박처원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점심을 먹으라며 경찰들을 내보냅니다. 박종철 군의 시신을 화장하라고 명령한 후 의리의리한 요정에서 안기부의 장부장과 양주 로얄잘루트 21년산을 나눠 마시며 제야인사 김정남을 미끼로 삼아 김영삼, 김대중 등의 거물 정치인들을 단칼에 경멸하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같은 시각 화염병 제조를 하다가 체포된 한 대학생을 갈구며 박처원과 똑같은 양주를 히플라스크에 담아 짜장면과 함께 먹던 최한 공안검사에게
경찰들이 찾아오더니 아부를 하며 서류 한 장을 내밀고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고 합니다. 서류는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대학생 박종철 군의 사망경위서와 화장 동의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8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부검은 고사하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화장부터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안 경찰들은 부산에 사는 아버지한테서 화장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세상 천지에 어떤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서울대생 아들을 시신도 확인 안 하고 죽었다는 말에 덜컥 화장을 동의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최하는 구라도 적당히 치라며 믿지 않았고, 이에 그들은 대공업무인이 따지지 말고 도장이나 찍으라고 하자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다른 경찰이 왜 그러세요 영감님,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며 애걸복걸합니다. 잠깐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7, 80년대 금지곡 중 하나인 김지아 작사, 김민기 작곡, 금관의 예수입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처음 저 메마른 손길, 고향도 없다네. 지쳐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복판 버림받았네. 버림받았네.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가리라, 죽어 그리로 가리라. 고된 삶을 버리고 죽어 그리 가리라. 끝없는 겨울 민모를 얻어 못 견디겠네. 이 서러운 세월 못 견디겠네. 이 기나긴 가난 못 견디겠네. 차디찬 이 세상 더는 못 견디겠네. 어디 계실까? 주님은 어디? 우리 구원하실 그분
도장을 못 찍겠다고 하자 온갖 라인을 통해 압박을 넣는 공항 당국의 태도에 진노한 최한 검사는 전화기를 깨부수고 시신을 화장하는 대신 시신 보존 명령서를 발부해버리고 목욕탕으로 잠적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랫기수이자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이홍규 검사를 불러내어 쥐약 좀 놔야겠다며 언론에 정보를 흘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날 밤 남영동 대공부실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던 박처원은 최 검사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검장에게 연락을 하여 최한을 찾으라고 하지만 다음 날 최한 검사는 지점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하룻밤을 보낸 후 출근한 지검장을 만나고 사색이 된 지검장은 최한 검사를 말리며 다그칩니다. 한편 후배 이홍규 검사는 최한 검사의 부탁대로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를 만나 경찰들 큰일 났다, 서울대생이라며 라고 은근슬쩍 정보를 흘려 곧바로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옵니다. 한편 부산에 살고 있는 박종철 군의 모친 정차순과 누나 박은숙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에 왔지만 경찰들은 조금 다쳤다고 얼버무리면서 모녀를 영안실로 데려갑니다. 어머니 정차순은 먼저 와 있던 남편 박정기와 큰아들이 넋이 나가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작은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오열을 합니다. 1987년 1월 15일 오후 3시 서울지검 출입기자실. 갑자기 기자실의 모든 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고 중앙일보는 보도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들이닥친 군인들 때문에 쑥대밭이 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수화기를 팽개쳐놓고는 급히 피신을 합니다. 중앙일보의 기사로 인해 사회에 큰 파문이 일자 안기부와 치안본부에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어쩌다 죽었냐는 질문에 박처원이 준 서류를 보며 사인을 읊으려던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 있던 박처원이 직접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적당히 알아들어라고 하자 기자들은 치안본부장의 언론 브리핑임에도 불구하고 사인 자체가 말이 안 되기에 믿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목격자였던 의사 오연상의 이름까지 말해버리고 기자들은 그 즉시 중앙대 병원으로 가느라 뛰쳐나가고 박처원은 말없이 전화 수화기를 들고 사건 은폐를 위해 공안 경찰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진료 중에 물밀듯이 밀려온 기자들에게 질문 세례를 받은 오연상 교수는 공안 경찰들이 입단속을 시키는 바람에 기자들은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지만 동아일보 윤상삼 기자는 화장실에 몰래 숨어 오연상 교수를 만나 밖에 있는 경찰관이 듣지 못하도록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의사가 본 것을 듣게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한열 열사의 추모곡으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서럽던 이 말 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란 이 말 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 눈 속에 숨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서러운 낙들이 가네
같은 시각 최한 검사 역시 부검을 위해 한양대학병원에 와 있었지만 부검실 앞에 공안 경찰들이 검거하고 검사를 밀어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법도 없는 그들의 막장 행각에 서서히 눈이 뒤집어지려던 그때 뒤에서 박종철의 누나 박은숙이 달려오다가 공안 경찰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고 아들의 손이라도 한번 잡게 해달라며 무릎까지 꿇는 아버지 등 유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차에 태워버립니다. 이를 보던 최환은 결국 쌓여있던 분모가 폭발하고 맙니다. 박처원에게 전화를 해서 부검을 맡고 있는 공안 경찰들을 안 치우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감옥에 보낸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이미 부서끼리 정리된 일이니 부검 따위 때려치우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박종철의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황적준 박사에 의해 실시되고 삼촌인 박월길이 유족대표로 부검에 창반합니다. 부검이와 부검 담당 검사의 대화를 듣고 조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박월길은 한양대학교 의료원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에게 경찰이 죽였습니다 라고 있는 힘껏 외치고 경찰들은 그를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때 윤 상삼기자는 물거문이 있었지요? 라고 묻다가 경찰에게 맞아 팔을 다칩니다. 남영동에서는 사건 수습을 위해 박종철을 고문한 공안경찰인 조한경과 강진규에게 희생양으로 감사과에 가서 감사를 받으라고 하고 윤상삼 기자는 동아일보 본사로 돌아와 이 사실을 기사로 내보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편집국장은 갈등 끝에 사건을 기사로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후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황적준 의학박사를 부르고 청와대 표시가 된 봉투를 쥐어주며 발표는 쇼크사로 하라고 요구하지만 거절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이 벌어지며 쇼크사로 발표되고 박종철의 시신은 화장터에서 화장되었고 임진강에 유해를 뿌리는 곳에 도착하지만 경찰들은 기자들 접근을 모두 막고 카메라를 던져버리며 취재를 방해합니다. 형은 동생 박종철의 유해를 뿌리고 아버지 박정기는 얼어붙은 강 위에 들러붙은 아들의 유해를 보고 서럽게 울부짖으며 강가로 걸어들어가 아들을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윤상삼 기자는 최한 검사로부터 부검 결과서를 몰래 받아서 물거문으로 인해 서울대생 사망이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됩니다. 이때 최한 검사는 검사직을 그만둡니다. 이를 본 박처원은 대노하여 신문을 던져버리고 희생양인 조한경과 강진규에게 며칠 지나면 고문치사를 과실치사로 바꿔주겠으니 잠시만 들어가 있으라고 달래어 감옥에 보냅니다. 잠깐 쉬어갑니다. 안치환이 부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두르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럭우럭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기우는 사랑의말로 짓누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사랑 교도관 한병용은 교도소에 있는 동아일보 해직 기자 이부영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이 같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알고 보면 한병용 교도관은 교도소 안에 이부영과 전에 숨어 있는 재하 인사 김정남을 연결하는 속칭 비둘기였습니다. 이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연세대학교 87학번 신입생인 조카 연희에게 대학 합격 선물이라며 마이마이를 사주고 그 다음 이부영의 메시지가 담긴 잡지 TV 가이드를 주며 절에 있는 김정남에게 전달하라며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연희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절로 찾아가지만 불신 검문을 하는 경찰들은 그녀의 미모에 절로 미소를 머금으며 통과시켜줍니다. 사찰에 도착한 연희는 천주교 정의구현 살제단의 함세웅 신부와 대화를 나누던 김정남을 만나 삼촌이 말한 잡지를 전해줍니다. 한편 동아일보가 낸 신문기사의 여파로 인해 사회에 각종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1987년 3월 3일 미도파 백화점이 있는 명동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리에는 최루탄이 난사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무장깡패 백골단이 튀어나와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연희는 친구 정미와 헤어져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백골단원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려던 찰나 어디선가 마스크를 쓴 남자가 튀어나와 구해주고 연희는 남자에게 신발 한쪽이 없다며 새 운동화 한 컬레를 사주고 헤어집니다. 박처원은 안기부의 장부장을 만나 부하 경관들의 고문치사를 과실치사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가 김정남 사건이나 빨리 조작하라고 면박을 당한 후 조한경과 강진규를 찾아가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원이 든 통장을 내밀며 입을 다물 것을 명령합니다. 한편 연희는 교내에서 만화 동아리를 홍보하고 있는 데모 때 만났던 잘생긴 남학생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학생은 이한열이었고 만화 동아리에서 연희와 정민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촬영한 독일의 방송 영상을 보게 되고 연희는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상영회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4월 13일 김대중과 김영삼을 간첩으로 몰아 박종철 사건을 덮어야만 살 수 있다는 안기부의 장부장과 통화를 마친 박처원은 휘하에 그가 잡았던 재하 인사들을 일거에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을 미끼로 삼아 김정남의 은시처를 알아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방법으로 김정남이 은신에 있던 절의 위치를 알아내고 검거 직전에 실패를 하고
도망쳐 나온 김정남은 향림교회로 은신처를 옮기지만 때마침 이부영의 서신이 적힌 잡지를 전하러 절에 와 있었던 교도관 한병용은 공안 경찰에 들켜 집에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한병용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처원을 만나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아침 이슬.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연희는 침울한 상태로 일상을 보내는데 이한열이 연희를 찾아와 전화번호를 남기고 연희가 일기를 숨겨두는 자신만의 비밀 장소에서 외삼촌이 남긴 쪽지와 박종철 고문 사건의 내막이 적힌 잡지를 발견합니다. 이때 외삼촌 한병용이 대공분실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남영동 앞에서 시위하는 엄마를 만난 연희는 엄마를 건드린 정경에게 화를 내다가 백골단에게 납치되듯 끌려가 멀찍이 시골에 버려집니다. 빗속에서 신발조차 잃은 채 맨발로 터덜터덜 걷다가 근처 공중전화를 찾은 연희는 고민 끝에 이한열에게 전화를 걸고 우산과 운동화를 들고 찾아와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옵니다. 한편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티던 한병용에게 박처원은 다른 치조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함께 누나와 조카를 들먹이며 협박을 하여 결국 김정남의 은신처를 실토하게 합니다. 공안 경찰들은 빠르게 김정남이 숨은 향림교회로 달려가고 연희도 향림교회로 가서 삼촌이 고문한 당에게 해주세요라며 박종철 사건에 대한 쪽지를
교회에 숨은 김정남에게 전달합니다. 쪽지 내용을 확인한 김정남은 함세웅 신부에게 넘기고 함세웅 신부는 바로 차를 타고 명동성당으로 떠납니다.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김승훈 신부는 기자들 앞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공개합니다. 저희 정의구현 사재단은 5.18 7주기를 맞아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옥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2개 1반 경장 이정호, 2개 1반 경위 황정웅, 2개 1반 경장 반금곤, 2개 5반 경사 강진규. 김승훈 신부의 폭로가 진행되면서 박종철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의 모습으로 화면이 바뀝니다. 마지막에 강진규 경사가 폭로되면서 다리만 잡고 있었다는 강진규도 다리를 잡아 물구나무를 세워서 물고문을 하고 있었고 박종철의 물고문하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 조한경은 박종철의 안경이 있는 책상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앉아있는 모습이 섬뜩합니다. 조한경은 여기는 남영동이니 너 하나 죽어봤자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말하고 박정훈의 행방을 묻지만 박종철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자 애국가를 간만에 다 듣겠다며 사절을 다 부르며 물고문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박종철은 정신을 잃으며 마지막에 엄마라고 말하는 듯하고 화면이 명동성당으로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인간화와 민주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대한 관건이 이 사건에 걸려있다. 19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축소 은폐되었으며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은 2명이 아닌 5명이었다는 사실을 미사 중 발표했고 한시라도 빨리 이 소식을 신문사에 전하기 위해 성당 마당에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나간 기자들에 의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명동성당의 종이 크게 울리고 역시 같은 시각 향림교에서도 종이 울립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에 흐르던 음악 그날이 오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김정남은 경찰들의 눈을 피하려 벽의 전선에 매달려 버티기를 시도하고, 박처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진 스테인리스 그라스 너머로 옥상에 매달려 버둥대는 김정남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순간 박처원에게 큰일 났다는 소식이 무전으로 전해지고 재빨리 그간 수사한 모든 자료를 불태우라고 명령한 다음 사태 수습에 대한 대책회의를 위해 치안본부로 향하지만 박지원과 그의 수하들 앞에 기자들이 나타나서 취재를 하고 이를 뚫고 치안본부로 들어가지만 텅 빈 치안총감실 탁자에는 박처원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박처원은 거기에 장 부장과 대통령의 서명을 보고 자신이 끝났음을 직감합니다. 이후 박처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고 이들 앞에 이젠 변호사가 된 최한 검사가 나타나 염장을 지르듯 변호사가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꽂고 갑니다. 그리고 한병용도 남영동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연희는 가판대에 놓여있는 양초를 정리하던 중 무심결에 가게로 배송된 석간신문 뭉치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잘생긴 남학생 이한열이 시위 도중 직사로 맞은 최루탄의 피를 절절 흘리면서 죽어가며 부축받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연희는 신촌을 지나 시청 광장으로 달려가는데 그 길 가운데에는 회사원들, 평범한 주부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등 수많은 시민들이 시위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청 광장에 다다른 연희는 버스 위에 올라 시위하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한 시청 앞 전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이내 호원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군중들로 가득 찬 시청 광장을 배경으로 1987이 새겨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엔딩 크레딧이 흐르면서 이한열의 생전 모습과 어머니 배은심 여사와의 사진, 그리고 실제 6월 항쟁 당시 영상과 이한열의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장준환 감독과 제작진은 그 시절을 겪었던 관객들이 당시를 회상하고 감동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1987년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고자 했답니다. 제작진은 수천 장이 넘는 자료를 찾아 최대한 리얼하게 보여주기 위해 45,000평의 부지에 오픈 세트를 지었고 뜨거운 열기가 하나로 모였던 연세대학교 정문부터 시청 광장, 명동 거리, 유네스코 빌딩, 코리아 극장 등을 되살려 건물 사이즈부터 건축자재 하나까지도 실제 당시에 사용되었던 소재를 사용했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소재들은 해외 루트를 통해 수급했다는데요. 가장 리얼리티가 돋보이는 곳은 바로 명동성당입니다. 실제 각종 집회와 민주화를 촉진하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던 명동성당 내부에서의 촬영이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허가가 되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스크린에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1987였는데요. 영화 중에 소위 비둘기라고 하는 교도관이 나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와 1980년대 전두환 군사 독재 시기에 전국 여러 곳의 구치소와 교도소에는 민주화 운동과 독재타도 투쟁을 하다 잡혀온 양심수들이나 정치범들을 은밀하게 도와줌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들의 동지가 된 민주교도관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전병용과 한재동인데요. 1975년 3월 17일 동아일보사에서 폭력에 밀려 쫓겨난 기자, PD, 아나운서 등 113명이 결성한 동아투의 위원들 가운데 15명 이상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옥살이를 했는데요. 1970년대에 서울 구치소에서 그들을 은밀하게 도와주면서 바깥 정보를 전달해준 교도관은 전병용과 한재동 외에 이제는 밝혀도 될 그 이름들은 최양호, 나장균, 김재술, 김형옥, 최영옥, 김성열, 김영배, 나종남이랍니다. 전병용과 한재동은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9년 3월 초 민주교도관이라는 낙인이 찍혀 각기 순천과 김천의 교도소로 전출되었다가 결국 강제 사직당했고, 한재동은 한 달 동안 수감 생활까지 한 뒤 1981년 1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84년 6월 영등포 교도소로 전출해온 오랜 지인인 이부영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날마다 퇴근 이전인 저녁 5시쯤 그가 갇힌 감방 앞에 가서 1시간쯤 대화를 나누던 끝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진상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합창단이 부르는 저들의 푸르른 솔잎처럼 상록수 들으며 그의 5월의 하늘을 회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